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장윤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 네. 2주 만에 뵙는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으로 느껴지고요. 네. 또 정치 뉴스를 다루고 있는데 총선 전후가 또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선거가 끝났는데 여전히 이제 선거 네. 여파가 좀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여진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이걸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책임론은 또 누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정치적인 뭐랄까요, 후폭풍이랄까요, 이런 네. 부분이 여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준비하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들었는데 오늘 그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관역은 윤 대통령. 요즘 이 홍준표 시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이슈인데요. 이 말은 이번에 전라남도,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에 당선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이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네. 뭐 저격하는 듯한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또 한 말이 네.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네. 된 내용인가요? 일단 홍준표 시장이 지금 대구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앙정치와는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표하자 정말 날선 발언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 쏟아냈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좀 그냥 비판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좀 폄해. 왜냐하면 깜도 안 되는 것 이렇게 네. 했거든요. 그리고 뭐 셀카 뭐 약간 네. 뭐 놀이를 하는 예, 것처럼 그렇게 정치 빗대거나. 선도, 정치 네. 아이돌이다. 네. 그냥 동원된 당원들 앞에서 셀카놀이에 빠졌다. 네. 굉장히 당사자가 들으면 네. 모멸감을 좀 느낄 만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로 나온 해석은 이거 차기 대선의 이 잠재적 경쟁자 아니겠느냐. 네. 경쟁자를 밟으려고 하는 의도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한켠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지역인데 여러 차례 찾아갔어요.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하러고도 가고 한 뭐 일주일 만에 2번을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자당의 지자체장이잖아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나를 패스했다. 예, 이런 게 부분에 대한 감정이 좀 인간적인 약간의 네. 서운함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의 패배에 당연히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의 원로로서 이야기를 한 부분 아니겠느냐, 뭐 이런 여러 해석이 나오고, 특히나 잠재적 대권 주자를 사실상 견제하는 거다라는 해석에는 홍준표 시장이 연이어서 상당한 불쾌감을 또 드러내기도 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박지원 이 당선인의 말을 보면 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금 저격하고 있는 게 사실은 관역이 윤 대통령이다 이렇게 예. 해석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네. 하고 본인의 해석은 그렇다는 거죠. 네. 이를테면 이 해석은 그럴 겁니다. 관역이란 건 쏴서 맞추는 거잖아요. 네. 이게 내 화살이 가는 방향의 끝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홍준표 시장이 정조준한 건 대통령이다, 이런 해석을 박지원 전 원장이 한 건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한동훈, 윤석열, 한동훈은 한 몸이다, 한 팀이고 하나의 사실상 세트라고 한 본다는 세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동격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동격서는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서쪽을 치는 거잖아요. 약간 네. 이관계, 교란계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했다라는 것처럼 사실상 난타전을 벌였지만
그 정말 공격하고 싶어 하는 건 이건 윤석열 대통령인 거다. 이런 해석을 박지원 전 원장이 한 건데. 근데 저는 궁금한 네. 게 저격을 할 거면은 그럼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걸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해석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객관적으로는 지금 거리가 좀 멀어졌다는 게 네. 중평인 것 네. 같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거론하면 할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은 반감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더 정조준한 게 좀 맞는 해석 아니냐 이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더 이제 맞는 분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이어서 또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이준석 대선 주자 가능성 농후. 네, 이거는 어떤 분이 얘기한 건지 알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대선 주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한국의 마크롱. 네. 누가 한 얘기일까요? 네,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 고문의 말이었습니다. 이준석 대선 주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가능성이라든지 기대감이 높은 말 같습니다.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지원 유세를 나갔을 때도 김종인 위원장이 이 화성에서 제발 대선 주자를 한번 키워내 달라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치 현실에서 국회 경험이 없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직행했을 때 이제 얼마나 좀 많은 문제를 노출시켰는지를 보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굉장히 대비하듯이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죠. 했군요. 그리고 보수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좀 폄훼할 때 마이너스 3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에 계속 노원병에 출마를 했었는데 번번이 낙선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국민의힘에는 좀 네, 험지 같은, 험지라고 네. 분류되는 지역인 것도 맞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차기 대선 주자로 잠재적인 그 후보군에 들어있는데 국회 입성을 하지 못하면 사실 그 뭐 대선 행보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언제 또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긴밀하게 가질지도 좀 모르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엄청 그런 방향으로 읍소를 선거 국면에도 했는데 정말 파란이었죠. 왜냐하면 처음에 지지율은 이 두 자릿수대를 겨우 넘는 정도였거든요. 네.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와의 거의 격차가 2배 차이가 상당히 났었죠. 많이 1차 났었어요. 여론조사 때.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오히려 저는 이준석 대표를 좀 겨냥하는 공천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반도체 벨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참신하고 기업인 출신인 반도체 연구 전문가를 또 공천을 네. 했었으니까요. 상대 후보도 그랬죠. 그랬었죠. 네. 그런데 끊임없이 이슈 파이팅을 했고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공영훈 그 후보의 여러 뭐 문제들 뭐 부동산 투자랄지 네. 증여랄지 나아가서는 공익 제보자를 또 해서 뭐 현대차에 있었을 때 문제 같은 걸 계속해서 던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간 지역구에서는 청년층이 전체 이 지역 중에 완전히 너무 높은 지역이라고 하니까요. 네. 그 청년층의 마음을 얻었고 이제 국회 입성하는 그 기반을 닦았으니까 마크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언제 당선이 됐는지. 네. 2017년도에 당선이 됐는데요. 77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0살에 당선이 된 거예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85년생이니까 지금은 이제 40이 조금 안 되긴 했지만 굉장히 젊은 정치인의 상징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이 향후에는 대선으로 가는데 좀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작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그 자신을 향한 그 대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보다는 2026년에 지방선거를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선을 긋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더 멀리를 내다보는 네. 것인지 이것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그렇죠. 같아요. 후자인 네.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전국구의 모든 후보를 내지 못했어요. 네. 비례를 내고 이제 몇몇 거점되는 지역의 후보자를 냈는데 전국 단위 정당으로서는 좀 아직 입지가 탄탄하지가 않은 거죠. 지금 당장 선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대선, 그러니까 지방선거, 대선 이런 스케줄로 정치적인 이 여정이 예정돼 있는 건데 지금 본인이 대선에서도 뭔가 입지를 굳히고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선 지방선거에서 자당의 후보가 어쨌든 당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대선 직후에 치러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또 윤 대통령이 약간 임기 후반에 있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될지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대권 가도를 위해서도 지방의 하나하나의 이 거점 지역의 이 조직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 이 숙제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선거의 중요성, 지방선거에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서 말했던 홍준표 시장과 또 이제 같이 좀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도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어요. 굉장히 강도 높게 네. 비판하죠. 왜냐하면 유권자들한테 호소할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윤 정서가 있었던 선거인 건 좀 분명해 보여요.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쨌든 채점을 하는 선거였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지역에서 유세할 때 누가 당선돼야 윤석열 대통령 술맛 제일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는 그 이후에도 많이 막 하시더라고요. 이후에도 많이 예, 하고요. 예. 제가 대통령실 참모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상당히 언짢을 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저하지 않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본인과 관련해서도 범야권 192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민주당이 차지한 한 175석의 뭐 조국신당. 거기는 이제 야권이란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네. 개혁신당은 여당에서 나온 분파인데 네. 이게 범야권인가? 라고 해서 192가 범야권이냐 아니면 3을 뺀, 왜냐면 3석을 차지했으니까 네. 이제 189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노선은 확실한 반윤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금도 드러내고 있고 실제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띄우고 있는 의제 중에 하나는 개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천하람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니 지금 뭐 국민들한테 높은 평가 대통령 못 받고 계시는데 네. 개헌의 주인공이라도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사실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는 임기 연장을 하고 뭐 중임제로 하면은 이 현역 대통령한테는 이게 적용되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상 뭐 대통령 보고 내려오라는 소리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 이 원포인트 개헌 이슈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넘어서서 임기 단축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 국면 속에서는 유기적인 화합은 최소한 이 대통령실과는 이루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요즘에는 야권보다 여권에서 이 대통령실을 이렇게 좀 향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좀 거세서 상당히 좀 그게 또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국내선 비즈니스석 금지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거는 조국혁신당이 1박 2일로 진행한 당선인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국회 회기 중에 뭐 골프 금지, 그리고 주식 신규 투자라든지 코인 금지 이런 것들이 좀 결의가 됐다고 하는데 특히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네. 국내선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입니다. 이게 왜 화제가 된 건가요? 이게 어떤 분들은 국외선은 아니냐 뭐 네, 이렇게도 물으시는데 보면 이제 정확히 보면 국내선 비즈니스석은 안 타겠다는 거예요. 국외선은 아마 이제 해외 출장 등이 잦으니까 뭐 네. 이런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코인 보유하지 않고 뭐 투자성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뭐 당에 먼저 신고를 하고 네. 회의 중에 이석하지 않고 보좌진한테 갑질하지 않고 업무 이외에 다른 거 뭐 시키지 않겠다. 뭐 우리들의 네. 다짐 이런 거를 뭐 발표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신들의 그런 네, 특혜나 이런 다짐이에요. 것 좀 내려놓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네, 이제 이게 논란이 네. 된 건 이제 국민의힘에 이번에는 불출마했지만 김웅원이 직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석 뭐 국내에서 타지 않겠다고? 어머 이것 봐라 하면서 이 증빙까지 본인 SNS에 네. 올렸어요. 그러면서 아니 얼마 전에 지방 내려갈 때 봤더니 비즈니스석을 탔구만. 네. 완전히 내로남불의 고트다. 이거 끝판왕이다. 이게 GOAT 이래가지고 Greatest of All Time에서 완전히 레전드 뭐 이런 뜻으로 네. 쓰이는 은어라고 할 수 있는데 내로남불의 끝장을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직격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또 조국혁신당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이제
한 사람이 이게 우리가 지방에 내려갈 때 급하게 일정 잡느라고 좀 비행기표가 변경된 부분이 있었다. 뭐 이런 주장도 이런 반박도 하나 네. 나오기도 했고요. 우리가 비즈니스석을 실제로 한번 타봤더니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 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석은 이제 국내선에서 이용할 때는 타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었다라고 하면서 또 김웅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SNS 상에 올렸다가 또 거기에 이제 댓글을 네. 이제 지금 조국혁신당의 이 조용우 당 네. 대표실장이 거기에다 반박글을 단 것 같더라고요. 맞았어요. 번지수가 틀렸다라고 네.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왜 비즈니스를 안 타려고 하는 거냐. 한번 타봤더니 안 좋아서 그런 거다. 불편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네. 좀 직격하면서 이게 상당히 또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 뭐 우리들의 다짐이 조국혁신당에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비즈니스석을 타지 않겠다는 게 이제 네. 화제가 된 거죠. 참 이게 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좀 예민해져 있는 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워낙 조국혁신당 요즘에 이슈를 몰고 다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제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이제 원내 이제 그 교섭단체 구성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비쳤는데 이게 좀 어떻게 좀 8석을 더 얻어야 맞아요.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쉽진 않을 거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꼭 셈법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8명을 더 모으는 게 좀 예. 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연합은 이제 와해될 거거든요. 지난 총선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를테면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용해인 네. 의원 같은 경우에. 거기 사회민주당도 있고요. 또 시민사회 대표격으로 2명도 있고 진보당도 비례가 있고 또 의석 지역구에서도 1명이 또 당선이 됐거든요. 네. 이걸 아주 영혼까지 끌어모으면 8명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20명을 만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총선 때 이런 공약한 게 있었어요. 원내 교섭단체의 이 구성 그 기준을 10석으로 낮추겠다. 아, 네. 예, 그런데 이건 국회법을 고치면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는 원내 교섭단체를 20석으로 한 걸 10석으로 낮춰야 된다라는 건 소수 정당이 아무래도 국회에서 입지를 다지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가 있어요. 정개특위 이런 걸 국회에서 만들어서 논의를 했을 때 이게 다당제로 가는 방향은 그래 이제 공감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뭐 연동형제 이런 거 도입했지만 다 위성정당 양당이 만들었잖아요. 네. 의미가 퇴색했잖아요. 그럼 실제로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의석수를 작게 가진 한 10석에 불과한 정당이라도 뭐 연합하거나 이래서 10석 만들긴 비교적 용이하니까요. 이걸 기회를 주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국가 보조금이 나오는데 네. 교섭단체한테 먼저 분할이 됩니다. 50%가요. 아, 그럼 재정적인 지원 부분도 확실하죠. 확실히 있고. 그리고 교섭력도 상당히 생기고요. 왜냐하면 네. 상임위의 간사가 될 수 있는 권한이 교섭단체한테 주어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민주당이 좀 총선의 공약으로 약속했던 건데 이제는 조국혁신당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일부 또 당원과 기류 때문에 이걸 약간 지키지 않는 거 아니냐 아니면 좀 유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국회부터 되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부분도 또 만약 한다면 있는 거죠. 차기 국회가 이제 내년 6월달에 올 6월달에 이제 개원을 하니까 그 이후에 논의는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혼란의 전국, 키워드는 쇄신과 협치입니다. 자, 제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 또 여당의 참패로 끝나고 나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당은 그 이후에 수습책 논의에 또 굉장히 바쁜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또 장유미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무회의 때인가요? 네. 국무회의 때 한 그 발언들이 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됐죠. 네. 왜냐하면 총선에 대패한 이후에 대통령의 입장이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56글자의 입장을 냈는데 이게 유감 표명인지 사과한다는 건지 약간 애매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전원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
말을 했었죠. 그렇죠. 네, 대통령이 네. 직접 직접 육성은 하신 게 아니었으니까요. 아니었고.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이거 지금 여당이 참패한 거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셔야 된다는 요구가 당연히 많았고 그 형식에 대한 상당한 여러 이제 예측들이 나왔었죠. 이 기자회견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자회견은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기자들이 이제 뭔가 네. 좀 날카로운 질문도 할 수 맞습니다. 있고. 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했던 게 취임 100일이었어요. 아, 예, 지금 집권 3년 차거든요. 취임 100일 이후로는 는 전혀, 하지 네.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방식이 이어야 된다. 그리고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대국민 간담회라고 했지만 일방소통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그렇죠. 형식은 채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국무회의는 말 그대로 장관들 국무위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회의 주재자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모두 발언만 공개가 되고요. 그래서 한 10여 분 남짓 공개가 됐던 건데 일단 형식에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지적이 그래서 네, 나왔고요. 형식도 문제 네. 삼는 분들이 있으시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도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메시지 나왔어요. 그런데 국민의 뜻을 겸허히 새겨서 이런 부분까지 좀 회초리를 내리신 데 대해 사과드린다 이런 메시지는 없었어요. 네. 사과드린다 메시지는 국무회의 끝나고 4시간 뒤에 대통령실에서 나왔습니다. 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앞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나왔지 육성으로는 확인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는 거 실제로 맞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공개 사과를 한 그렇죠. 것이냐 예. 이것도 사실 그 뒤에서 이제 말이 많은 것 같고 이제 특히 내용에서는 뭐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좀 답답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이제 네. 답답하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분들이 아마 답답하겠죠. 새 네. 당선인들 특히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미추홀구에서 또 당선이 됐는데 아예 대통령이 좀 육성으로 국민들 앞에 좀 사죄 드리고 좀 무릎 꿇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쉽다는 취지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뭐 그 밖에도 당 내에서 이건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언급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선거 결과는 아무래도 이제 야당과의 협치를 하라는 뭐 국민들의 명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에선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운영해야 되는 유례가 없는 대통령. 네, 그렇죠. 이거든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럼 민주당의 어떤 협력 없이는 사실 국정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야당 대표와 뭐 만나겠다든지 아니면 야당과 좀 협치를 조금 더 선명하게 메시지를 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남는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여당인 이제 국민의힘 의원 중에 특히 이제 안철수 의원까지도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전당대회 나오려고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이었나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사실상 상당히 강도 높게 못 나오게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전당대회 출마하지 못하고 그때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됐고 이후에는 대통령과 크게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는데 지금은 좀 국면이 전환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총선 예. 이후에 좀 안철수 의원이 좀 이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졌다 달라졌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예, 있더라고요. 특검 관련해서도 못 받을 필요 없다. 뭐 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대단히 좀 이제 본인의 정치 행보를 좀 더 선명하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협치 얘기가 나와서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국회와는 협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뭔가 야당을 언급하거나 네, 네. 뭔가 영수회담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걸 또 열어뒀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이 국회라고 일부러 쓴 데는 또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야당과 협치한다면 야당과 협치한다고 쓰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국회와 협치한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몇몇 분들은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국회와 협치라는 건 여와 야와 함께 대통령이 협치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왜 야당 대표 만나지 못하냐? 이재명 대표 뭐 영수회담이란 말이 그렇게 거슬리고 구태라고 생각하시면 형식의 구애됨 없이 그냥 만나시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지금 여당 대표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공석이다. 네. 왜냐하면 또 비대위 체제가 연장이 됐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려오면서 그러면 여당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만 만나는 거에 대해 그 형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게 아마 대통령실의 기류를 좀 반영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 이걸 종합해 보면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를 만날 생각, 의지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 국정 기조에 대해서는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좀 전환을 할 만한 좀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건지 어떻게 좀 보셨나요? 이미 저는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정답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을 때는요,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견지해 줄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에서 대단히 이례적으로 대선으로 직행했을 때 국민 선택을 받은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런데 본인과 관련한 리스크, 또 여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본인이 그렇게 강조했던 법과 원칙을 견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를 좀 국민들이 던지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그걸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 특검법, 지금 야당에서 발의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 이미 한번 거부권 행사를 하셨죠. 그때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만 있었지만 지금 야당에서는 새로 발의하게 더 되면 강화해서 예, 좀 내놓겠다 이런 그렇게 하고 얘기가 있죠. 나오고 있죠. 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또 이제 명품백 문제를 함께 넣어서 이 의혹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또 거부권 행사하시면 이게 이제 국민 뜻에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고 거부권 행사했을 때 요건은 200석이잖아요. 네. 이 전체 제적의석 수의 3분의 2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192석에서 8석만 이탈해도 사실 재부의가 돼요. 재부의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못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남겨두고 뭔가 또 거부권 국면으로 들어갈 것인지 이건 대통령을 상당히 또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국면이어서 좀 선명한 것 같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는 일단 본인과 관련된 의혹도 좀 해소를 하고 국정 운영 기조도 바꾸고 기자들도 좀 더 소통하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바로 도어 스태핑 다시 재개한다 뭐 이런 뭐 TV조선의 단독 기사도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이게 현실화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좀 이런 열린 자세와 소통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제 많이 요구를 하는 게 좀 소통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이제 그 지표라고 할 수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인적 쇄신인데 이 지금 현재 여러 명들이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 이제 인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어제 이제 세 분이 언급이 됐는데 네. 이 세 분 다 굉장히 또 이슈가 됐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이었습니다. 네. 양정철 비서관은 양비라는 별칭이 있는데 이 양비, 양정철 비서관, 문재인의 책사라는 의미의 양비예요. 네. 그러면 저는 야권 인사 당연히 기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김부겸 전 총리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열려져 있는 카드인데 이게 야당과의 협치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내기 위한 거라면 네. 이렇게 언론에 박영선, 양정철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보수 논객들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아니 그러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인사안도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인준 자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만나서 뭐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니까요. 이야기를 나누고 좀 대화를 한 다음에 이런 카드가 나오는 게 사실 순리인데 네. 약간 언론을 떠보듯이 이게 흘려졌거든요. 그렇죠. 대단히 이례적으로 이게 새벽에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보통은 뭔가 마감 시간을 앞두고, 그러니까 TV 같은 경우에는 메인 뉴스 시간대를 앞두고, 내지는 뭐 조간 같은 경우에는 마감 한 4시를 앞두고 이제 단독 경쟁을 네. 하는 건데 새벽 시간대 나왔어요. 그때는 TV조선에서 박영선 양정철 카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 뒤에 이어서 YTN에서 거기에 김종민 카드까지 이제 그 네. 정무장관직을 신설하면서 기용할 뭐 의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황당하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검토했던 건 맞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예. 지금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근데 서로 거죠. 다른데 네. 그러면 황당하고 들은 바 없고 모른다라고 했던 그 주체들은 정무수석 그리고 비서실장 무엇보다 비서실장 그리고 홍보수석 대변인 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기자들은. 근데 다른 관계자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뭔가 대통령실의 공적 라인과는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냥 쪽에서는 핵심 고위 관계자라고 지금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이 있죠.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또 노출한 게 아니냐라는
이게 보수 언론들도 이게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인사를 이제 뭐 좀 탕평 이렇게 책으로 쓰기 위해서 좀 고심을 하고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좀 여론에 흘리고 나서 좀 떠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저는 보시나요? 나쁜 면만 있지는 않다고 봐요. 당연히 네. 이제 민주당과의 협치도 중요하고 야권 인사를 좀 유효한 카드로 고민하던 끝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영선 전 장관 이제 개인적인 친분도 상당히 두텁다고 하시죠. 네. 근데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는 이를테면 민주당 인사를 기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파트너인데 총리는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과거에는 책임 총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네. 어떤 그 하는 바에 따라서는 대통령을 완전히 그 보좌하는데 1인 1등 공신인 건데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도 좀 중요하지만 이게 좀 순서대로 차근차근 되지는 못했던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국민의힘 그으로 가보면은 이제 총선 이후에 이 참패와 관련된 이제 뭐 책임은 이제 뒤로 하더라도 수습책을 또 이제 마련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놨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또 뭐 실무형 비대위 체제로 좀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면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비대위는 반드시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네. 지도부 체계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비대위가 이미 해산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없어졌으니까요. 네. 그럼 그걸 위해서 새 인물로 비대위를 꾸려야 되냐? 물론 그런 목소리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기 전당대회를 이르면 6월 달에 치르겠다고 하면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준비를 위해서 새 인물을 물색하고 모색하고 이게 과연 맞느냐. 그럼 윤재영 원내대표가 어쨌든 당에서는 당대표 이후에 2인자였고 네. 좀 관리형 참모의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 일단은 윤재옥 대행체제로 가자라는 의견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총선 참패의 어떤 그 역할을 한 부분도 있는데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느냐 네. 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전당대회가 지금 6월쯤에 맞습니다. 지금 열릴 것으로 지금 6월 말이나 7월 초에 열릴 예정이라고 보는데 뭐 전당대회 이렇게 좀 조기에 열리고 좀 빨리빨리 이렇게 지금 뭔가 처리해 가려고 하는 어떤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비대위에 비대위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실제로 이 당원 당규의 절차에 맞는 당 지도부를 꾸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의 문제는 그럼 누가 될 것인가? 원내 지도부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은 이번에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른바 영남권 그리고 이제 과거의 의원이었던 분들의 이 상당한 그 수가 많습니다. 거의 3분의 2 이상이 영남권 의원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당 지도부까지 그렇게 일색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전국 정당으로서의 어쨌든 뭐랄까요 확장성 같은 게 조금 제한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 일각에서는 수도권에서 승리한 사람들 네. 이런 의원들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당의 쓴소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격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김재섭 카드 이야기를 또 공공연히 네, 하고 젊은 있기도 이제 하고요. 인재를 좀 네. 지도부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예.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좀 공부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이제 뭐 고사 비슷하게 하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막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의 지도부로서는 조금 그 무게감을 견디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원들 조사를 하면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보니까 지지층의 44.7%가 맞아요. 여전히 이제 당대표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원한다 이렇게 나왔고 이게 여론조사 전문기관 뭐 미디어 토마토 4월 3주차 여론조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뭔가 중도층이나 야권 지지층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제 거론되는 인물이 유승민 맞아요. 전 의원이 좀 선호도가 높은 걸로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여러 가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그 당원 당규상 전당대회는 당원 100%로 뽑게 돼 있어요. 네, 그게 근데 그 예. 직전에 좀 바뀐 거 아닌가요? 그 전에 민주당이 조금 바꿨고요. 민주당은 일반 국민 25%가 들어가고 네. 국민의힘은 이제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현행은 당원 100%예요. 아, 네. 그럼 이 지표를 보면 당원한테 물었을 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한테 물으면 유승민 전 의원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룰로 보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리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지표를 보고도 그냥
출마 자체를 안 할까란 좀 의구심도 들고요. 많은 사람들은 휴직을 가져야 된다. 좀 내면을 쌓고 다시 정치권에 복귀하는 게 맞겠다. 보궐선거 때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지표를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또 선택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게 사실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대로 당원 100%로 가야 한다. 이거는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맞아요. 언급을 하는 것 예. 같고 또 일부에서는 이게 여론을 좀 맞아요.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건- 김재섭 위원장 같은, 네. 그러니까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 국민들 여론도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당무인 거잖아요. 당의 업무인 거예요. 당의 대표인 거고. 물론 이 국민들께 어쨌든 얼굴로 내세워지는 분위기는 하지만 일반 당원이라고 했을 때 또 우려하는 게 역선택 문제예요. 네.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지지층들, 특히 강성 지지층들은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비토가 상당합니다.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아직도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에서 이 전당대회 당대표로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건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역선택하는 거다. 아, 국민의힘에 이게 좋은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역선택하는 거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좋아하는 정치인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처럼 좀 이게 당원 100%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도 차기 지도부 선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벌써부터 약간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네. 연임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거 뭐 3D 중에 3D다 그런 이런 얘기 언급을 했죠. 했지만 마치 좀 연임이 가능할 것 같은 분위기를 좀 몇몇 의원들이 지금 네, 네.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분위기를 띄우는 부분이 있어 보이죠. 이를테면 네. 이제 당대표를 연임까지 한 전례는 찾아보기는 좀 어렵죠. 한 번 정도 있었다는 DJ 것 때 같아요. 있었다는 네. 거고 그게 이제 한 몇십 년 전이었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총선 때는 이재명 대표가 야 이거 3D 중에 3D다. 네. 공천 한 번 더 했다가는 주변의 사람 다 잃게 되겠더라. 뭐 이렇게 네.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전당대회를 8월 달에 예정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를 일단 치를 것인가? 그러면 대항마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뚜렷한 대항마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같이 겨루긴 했었지만 이제 낙마하고 또 재기를 할지는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 임종석 전 실장도 이제 당대표급의 체급인 정치인이지만 일단 지금 원외로 물러서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뚜렷한 주자가 보이지 않아서 아무래도 연임은 기정사실화되고 오히려 추대까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민주당 내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또다시 이제 뭐 그 원내대표나 이런 네. 분들도 좀 친명계 그럴 분이 올 수 가능성이 좀 있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거론되는 여러 의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3선, 4선 의원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요. 네. 박범계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선 고지에 올랐는데 지난 원내대표 출사표 던졌다가 이제 중간에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었거든요. 근데 친명으로 분류되진 않고 지금 네, 친명으로 그렇죠. 분류되는 의원들 중에는 뭐 김병기 의원, 이제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의원 계시고 한병도 의원은 지금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한 3선 고지에 올랐는데 네. 지금 그 이재명 지도부에서 중책을 맡고 있으니까 친명이지만 원래 문재인 정부에 또 정무수석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온건한 이미지 이래서 여러 주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당대표 이 그립감이 워낙 세다 보니까 원내대표도 이제 친명의 색채가 비교적 뚜렷한 분이 되지 않겠냐는 이런 좀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좀 지도부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양당의 지금 모습들, 현황들 살펴봤습니다. 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선거 후 정치권 남은 과제는입니다. 네, 선거는 끝났는데 여전히 정치권이 그 여파가 계속해서 지진처럼 이어지고 있는데요. 혼란의 이런 전국 속에서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한번 좀 꺼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선거가 끝나고 다음 국회 22대 국회가 네, 22대 아니라요. 국회가 아니라 이번 이번 국회 국회. 안에서 지금 맞습니다. 하겠다고 한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서 이미 본회의에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최상병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사실 여론의 환기가 됐던 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면서 이게 피의자 신분인 건 맞으니까요. 제가 네. 있든 없든 이 부분이
가르마가 타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출국 금지가 됐는데 뭐 호주로 왜 보내냐? 이거 혹시 대피시키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피신시키는 거 아니냐? 도피성 출국이다 예, 이런 얘기 뭐 나왔었죠. 런 대사다 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에서 더 좀 뭐랄까요? 커진 것 같아요. 이 이슈가. 그럼 민주당에서는 원래 최상병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종섭 전 장관이 이제 결재 14명인가요? 이걸 피해자로 입건해야 된다라는 군 감찰단의 이 결과 보고서에 결재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수사 브리핑까지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번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장관이 사인한 걸 번복할 수 있는 건 과연 누구냐? 그 윗선. 그러면 대통령실의 안보 라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박정훈 대령이 지금 한 명째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네, 있는데 그렇죠. 이 재판 과정 중에서 이른바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고 뭐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최상병 특검으로는 사실 안보 라인까지 좀 정조준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하고 있으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정치 공세다라고 하면서 또 반박하고 독소 조항이 많다라고 비판하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독소 조항 얘기는 이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말인데 이 독소 조항 이 부분은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네. 샀사치 찾아봤는데 네. 윤재욱 원내대표나 국민의힘에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독소 조항이다라고 언급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제 수사가 좀 더 진척이 예,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무슨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비토를 할 때 네. 이거 뭐 생중계 하듯이 하고 뭐 끊임없이 뭐 이걸 언론에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거 독소 조항이 있다 딱딱 찝어서 얘기를 해줬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지금 이게 공수처에 일단 수사가 되고 있고 이종섭 전 장관은 본인이 막 소환해달라고 해서 막 네. 이야기를 요청을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군 감찰단에는 수사권은 없고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사망권에 대해서는 이게 이첩을 하는 것이어서 경북경찰청에 계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사안 자체는 네.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하는 게 이제 이후에 여기서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국민 공감대를 얻으면 그때 특검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지금은 입장입니다. 약간 시기상조다 네, 이런 그런 것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이 특검법이 만약에 정말 예정대로 처리가 되면은 이 수사 과정에서 그 윗선으로 가다 보면 대통령실까지 조금 겨냥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게 좀 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원래 패스트트랙에 태웠을 때 최상병 특검법은 이거 진상규명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서 대통령실을 정조준하는 법안이라고 보이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발의된 특검법 중에 이른바 이종섭 특검법이 있는데 네. 이종섭 특검법의 내용 중에는 왜 호주 대사로 임명됐는지와 관련한 부분도 규명돼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그럼 부분이 이거를- 더 들어갔군요. 그래서 이걸 별도로 처리하는 거는 좀 이중으로 이제 트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패스트 트랙에 올려져 있는 이 본회의에 부의된데 이종섭 특검법안의 내용을 넣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대사. 이건 대통령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왜 이런 임명을 하게 됐는지 혹시 다른 의도나 저희가 있는 건 아닌지를 밝혀내겠다는 것이어서 이거는 대통령을 사실상 직격하고 있는 특검법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제 뭐 의정 갈등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접점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이제 여야 그리고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가 함께 이제 참여해서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마련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계에서는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아마 총선 결과가 영향을 미친 듯한데요. 네. 사실 의사협회에서는 총선 이전부터 우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게 의사들 업이니까 1대1로 만나면 국민의힘 찍지 말라고 할 거다. 우리 선거 운동할 거다. 낙선 운동할 거다라고 낙선 했어요. 운동 하겠다까지 우리가 막 2, 갔었죠. 30명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세과시를 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총선 결과가 여당엔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의 마지막 워딩은 이제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 2,000명과 관련해서 약간 열어놓는 태도로 좀 총선을 치렀거든요. 근데 이 총선이라는 하나의 분기점을 지나면서 의사협회는 오히려 원점 재검토해라. 라고 좀 역공을 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1대1로 만나서 정부랑 얘기를 하고 싶다 맞습니다. 이런 의견을 예.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도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이죠. 이제 민주당이 뭐 입법이든 뭘 하든 어쨌든 야당으로서 제일 야당이고 제1로 이제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사협회는 마땅치 않아 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정부와 우리는 1대1로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차관도 막 고발하고 이랬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면서 협상력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여든 야든 그리고 대통령실이든 의사단체든 이게 국민의 건강권이 볼목에 네, 잡혀 네. 있다 보니까요. 이 중간에서 합의점을 찾는 게 가장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좀 뭔가가 좀 물꼬가 트일 수 있을까요? 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대통령이 육성으로 대국민 담화했을 때도 이러저러한 객관적인 수치와 OECD 뭐 수치 정책적인 부분 다 고려했을 때 2천이 맞다라고 했지만 네. 이걸로는 출로가 열리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그 숫자를 줄여야 될 거예요. 의사들도 이걸 영원으로 돌리는 걸 실제로 저는 내심으로 기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일부에서도 1,004명, 이게 뭐 천사라는 상징성이 있기도 하지만 네. OECD에서 국민 대비 의사 수 뭐 이런 걸 내봤을 때 1,000명 증원은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 민주당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400명씩 10년 증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게 관철이 되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증원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완전히 원점으로 돌리기가 어려우니까 한 1,000명대의 논의로 좀 귀결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원수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좀 재조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그 여야 간의 이제 협치가 좀 필요하다. 특히 이제 여소야대 국면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그 첫 번째 대통령인 만큼 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법안, 뭐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 금융투자소득세 네, 네.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 얼마 전이었죠. 이게 국민청원으로도 올라왔더라고요. 네, 네. 이 폐지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네. 이게 좀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 이제 야당의 협조를 좀 구해야 되거든요. 야당 협조도 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야당도 좀 사실은 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당연히 그래야 계속 됩니다. 강대강으로만 가면 어떡하지? 맞습니다. 이런 또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 결과가 정말 절묘한 거예요. 네. 일단 야당한테 거대 야당의 의석수는 주어졌지만 개헌 저지선은 이제 확보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거부권 행사했을 때도 그거를 야당 단독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의석수예요. 네. 민주당도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은 겁니다. 네. 다만 금융투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요. 네.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이게 대통령께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금융투자 소득세를 전혀 받지 않는 국가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그냥 과세도 아니고 지금 5천만 원인가요? 뭐 이상만 뭐 과세를 하겠다는 부분을 이제 완화시켜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거는 사실 부자 감세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네. 주식 투자로 수천만 원 이득을 냈는데 과세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 개미 투자자들한테 얼마나 큰 메리트가 있는지 좀 의문인 부분이 있어서요. 이거는 민주당이 찬성하기 어려울 거고요. 네. 재건축과 관련한 활성화 방안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약속한 대로 부동산 공급 제대로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잡았다라고 하지만 네. 이 부분은 경기 침체 자체의 영향인 측면도 커서요. 물론 어쨌든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협의가 가능하면 이런 재건축 재개발 완화도 가능을 한다고 하지만 그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21대 국회에 관해서 이제 그 역할 얼마나 잘해냈는지 이런 걸 평가를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그 조사를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잘했다가 13%였습니다. 그리고 잘 못했다가 80% 이렇게 나왔는데 어쩌면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방송을 했던 내용과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21대 국회 이제 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시작하니까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어떤 과제라든지 뭘 좀 마무리하면 좀 좋다고 보시나요? 네, 80% 잘못했다는 건 네. 이번 국회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이 보시는 거고 이건 국민의힘만의 문제도 아니고 민주당만의 문제도 아닌 여야의 문제지 네. 않겠습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선제 조건으로는 협치가 있어야 되고 합의와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일단 만나서 물꼬를 트고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민주당 입장은 25만 원 민생 지원금 지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의제들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유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생생법률쇼 2부에서는 시사 법률 토크 이어가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여러분들의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무료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상담 전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또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면 아래에 보이는 또 이메일로도 저희가 이제 문의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 사연을 보내주시면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